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했습니다. 357조 7천억 원이고요. 여기에는 보건복지 그리고 고용 분야 예산 비중이 약 105조 9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초점은 3.9%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맞춰서 짜여졌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복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초연금 문제와 더불어서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채무가 우선이겠죠.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수입은 적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내년도 예산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만 5세까지 무상 보육하겠다 했고요. 또 65세 모든 어른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남발하는 것도 복지라는 것은 반드시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도 아니고 내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인지 예산 낭비인지 아닌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3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 시작합니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증권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07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예. 이게 2000대가 유지가 좀 됐으면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이번 주에서 그냥 반짝하다가 다음 주부터는 또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지수가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매일매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1990이 깨지면서 약간 좀 20일선 조정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고요. 일단 주도주들이 지금 거의 한 4일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또 외국인들의 힘이 시장을 예. 살려내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일본과 중국 증시가 네. 좀 약했던 흐름을 좀 보이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일본이 약간 좀 올라 있는 모습이 일단은 좀 보여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일본 좋았는데 오늘 장중에는 일단 일본이 좀 약했고요. 중국도 좀 약한 흐름이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리 시장에 좀 많이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유럽도 미국도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올라가니까 다들 의심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저도 좀 사실 주도주는 계속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주도주가 아닌 핵심 주도주인 경기 민감주가 아닌 뭐 그동안 쉬었던 내수 업종 내지는 코스닥에서 급락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 흐름만 보시면 아마 그쪽이 조금 주요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도 좀 그동안 쉬었었던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중형급들 중에서 후발 IT하고 그다음에 내수주 중에서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뭐 게임주 중에서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일단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덜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일정 부분 횡보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쪽이 좀 많이 오르면서 시장이 좀 견인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네. 뭐 주도주들은 사실 지금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또 많이 오르지도 않고 고자리 뛰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또 데일리로 놓고 보면 오늘 많이 올랐네? 그렇게 생각되지만 2, 3일 전 생각해보면
그 자리네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주도주들은 지금 좀 약간 멈춰서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뭘 담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동차, 예, 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예, 뭐 이런 것들하고 IT들 중에서 뭐 최근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샀었고요. 그다음에 뭐 SDI 뭐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뭐 가격적으로는 많이 안 올랐지만 IT 쪽 일부를 계속 좀 담고 있고요. 자동차하고 IT 이쪽 섹터들, 그다음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뭐 기존의 시장에서 기관이 많이 올렸었던 기관 성향의 네. 주도업종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은 그다지 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좀 담았었는데요. 일정 부분 좀 매도가 나온 뒤로는 약간 좀 눈치를 살피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쪽에서 약간 중형급들 하고요. 네. 뭐 내수주들 일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SDI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 부분들 좀 사고 있는데 좀 영악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수 관련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으로 딱 구성해가지고 예. 강하게 지수를 견인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버려도 이쪽만 살려두면 지수에 큰 지장이 없는 그렇죠. 그런 매매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 외국인들의 투자 방식을 보면 지수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ELS나 ELF와 같은 주식 지수 연계형 상품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한번 가끔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지수가 지금 이미 뭐 1800대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가장 좋았던 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레버리지나 뭐 이런 ETF 투자하신 분들은 좀 편안하셨지 않았을까. 예. 종목은 안 빠져고 뭐 종목은 빠지더라도 지수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2000선대에 확실히 좀 안착이 되고 시장이 뭐 이번 뭐 미국 10월 달에 뭐 여러 가지 뭐 우려감들, 재정적인 우려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들을 다 비껴간다라면은 네. 지수 투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종목을 찍기가 어렵다라면은 예. 지수를 사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죠. 좋은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환율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면은 정말 워낙 강세 배합 배팅인가? 뭐 이런 생각마저 할 정도로 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도 지금 일단 1075원대 모습인데요. 네. 일단 지금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난번에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한 1150원도 넘어갔었는데 지금 1070원대니까 예. 꽤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좀 하방 경직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탈해서 1050원까지 안 가고 1070원대에서는 지금 커버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뭐 외국인들도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강세라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워낙 약세가 됐을 때는 또 주식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를 지금부터는 계속 좀 꾸준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좀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환율에 민감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그다지 지금 밀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네. 참 지금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궁금하네요. 저도. 왜냐하면 지난주 이후부터 요번 주 들어서는 계속 MSCI 한국물 지수가 계속 약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인덱스 매매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네. 안 나오고 지금 계속 사들어가고 있으니까 과연 도대체 무슨 돈인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예.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 약간 주춤거리니까 우리 시장 쪽으로 또 이머징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들어보면 뭐 해치펀드 자금 아니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들의 성향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군요. 보여지는 대로 지금 따라가시는 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기 자금에 의한 헤지펀드에 의한 외화 달러의 유입이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급격히 외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계속해서 들어와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매매의 효과, 즉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노리는 것 같기도 하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 김승영 회장 소식이죠. 네, 오늘 사실 좀 경제 관련 판결이 좀 꽤 있는 날인데요. 네. 우선 김승현 회장 소식을 보면은 일단 대법원이 오늘 원심을 파기를 했습니다.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지난 2심,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징역 3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를 했었는데 네. 일단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하나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면책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나 쪽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것을 배척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원심 판단 자체는 일단 맞다. 그러니까 네. 배임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배임 행위와 관련된 유무죄 판단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계산법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를 했습니다. 예. 김 회장 사건은 사실 2004년 당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제 하나그룹의 일종의 위장 계열사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에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계열사들을 통해서 이제 밀어줬다 이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징역 4년 벌금 51억 원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법정 구속이 유지가 됐고요. 네. 다만 김승현 회장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병원에 형집행정지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 고법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고법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형량의 어떤 조정이 좀 있을지 그래서 지금은 실형상 물론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있습니다만은 실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과연 이것이 어떤 집행유예나 이런 것 쪽으로 좀 변동이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하나그룹 쪽에서는 어쨌든 대법에서 그대로 고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행이다라는 이런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법 판결을 앞으로 또 주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고법에서 3년형이 지금 2년으로 만약에 또 감형이 된다면 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 상태의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건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거는 형량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5개월 정도밖에는 형을 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또 하나의 의문점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의 배임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물리적인 유연성을 두게 된다면 동양그룹 사태라든지 LIG에 있어서 회사가 망해가는 걸 뻔히 알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소비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도 사기죄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무죄 판단의 논란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개별 기업마다 사건의 유형과 형태가 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잣대가 그대로 적용이 될지 이제 LIG 같은 경우는 배임보다도 기본적으로 사기겠죠. 사기죠, 사기. 예.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서 일종의 사기 판매를 했다 이런 문제가 네. 되는 것이고 동양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은 사건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퉈질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경제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이 배임을 과연 이런 경영상 판단에 의한 배임을 예. 죄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예. 계속적인 법리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 개별 건마다 사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워낙 그룹이 소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이쪽 다리가 잘려나가면 저쪽 다리에서 떼가지고 좀 붙여주고 네. 그거를 배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 회생을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대법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 회사를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 그 어떤 절차 같은 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밀어주는 건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경제 또 판결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소식입니까? 키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키코는 아시다시피 환 해지 상품이죠. 예. 사실 환 해지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환 차익을 보기 위해서 중소수출업체들이 가입을 했다가 예.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고 환율이 예상외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 손실을 다 고스란히 이제 떠안았던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피해봤죠. 중소수출 기업들이 쓰러지는 사실도 많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소업체들이 이거는 은행들이 우리한테 사기 판매를 했다. 굉장히 문제 있는 상품을 사기성 상품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사기 판매를 했다고 소송을 했고. 네. 은행 쪽은 무슨 소린가 이 정당한 상품, 정당한 이 금융 투자 상품이었고 그러한 리스크는 당연히 기업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었는데 오늘 이것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판결이 조금 전에 막 나와가지고요.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여기서 지금 전달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키코 상품을 판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은행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다만 은행들이 이 어떤 설명이라든가 예.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있다. 지금 대체로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뉴스로도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은행의 손을 어느 쪽은 어떤 형태로든 좀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년 넘게 끌어온 키코 논란이 이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 입은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개성공단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외국 기업이 뭐 합작 투자를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요? 네, 개성공단이 뭐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그동안 장기간 사실상 폐쇄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풀렸고요. 예. 풀리면서 남북이 이번에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합의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특히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는데 서로 노력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기업이 투자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개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독일 업체인 미앤프렌즈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거기 지금 우리나라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 삼덕통상이라는 데하고 같이 합작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답니다. 이따 예. 한 4시쯤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네. 투자 의향이 굉장히 있다고 그럽니다. 네. 투자 의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개성공단에 우리 남측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개성공단 자체의 경제성도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래도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북한도 이걸 뭐 마음대로 뭐 제멋대로 문을 닫거나 이런 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굴러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만약에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 이건 상당히 큰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좀 있고 특히 이제 통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그 애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몇 가지 그런 걸림돌들은 좀 해결이 돼야지만 원활한 투자가 될 텐데 이거는 정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이 꼭 남북 문제의 어떤 뭐 남북 화해 목표도보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라도 경제성도 충분히 있는 공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돼야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고 남북 관계에도 좋은 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정말로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체국 알뜰폰 판매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네, 알뜰폰이라는 거는 MVNO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통신망을 빌려가지고 쓰는 휴대폰입니다. 이거 굉장히 싸죠. 근데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알뜰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네트워크가 없어서 판매 네트워크가 없어서 제대로 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체국에서 내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체국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점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뜰폰 점포. 상당한 판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 판매가 아마 이 알뜰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은 통신비 절감에도 상당히 효과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경제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상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스 김수현 씨, 롯데 PT에 내온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PT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79. 네, 생생경제 1부 얘기까지고요. 2부에서 내년도 예산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사랑해요. 경제 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가깝고 또 쉽게 만나기 위해서 YTN 라디오가 대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죠. 최근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출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좀 더 가깝게 들으실 수 있고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겠습니다. 윈도우입니다. 일반 아이폰 말고 일반 한국 제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스 치시면 설치하실 수 있고요.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폰 웹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예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설치하시고 제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YTN 라디오 모든 방송을 들으시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실시간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제 방송 지금 듣고 계시면서 참여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을 추첨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가격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하지 않겠어요. 조용필 씨니까 티켓을 드린답니다.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에 가을밤에 조용필의 투어를 콘서트를 참여한다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방법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 트위트 YTN 밑줄 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십시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화장품 사러 어디로 가지? 이봐요. 이자녹스, 수료한, 라크베르, 비욘드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보떼 모르세요? 보떼요? 욕심도 꽤 많아 보이는데 피부 상담부터 메이크업 제안까지 해주는 보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한 아름다움이 한 곳에. 보떼. 보떼 기억해둬요.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오늘 박근혜 정부 첫 지출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안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세웠던 예산 하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만든 예산안을 짜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예산안 내용 중에서 예산안은 크게 세입과 세출이 나와 있는데요. 돈은 어디서 걷어들이고 또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단 전체 규모가 357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 한번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은호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예산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초점은 아무래도 복지 부분. 그 대선 때 연평균
27조 원 정도 복지를 네. 확대한다고. 물론 예. 그 안에는 교육도 포함됩니다만은. 네. 그걸 했는데 그걸 지금 실현하기 굉장히 좀 어렵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걱정되는 것은 국가 채무도 많이 들고 네. 그다음에 관리 제조 수지도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돼서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복지 공약도 제대로 실천하기 힘들게 됐고 국가 채무는 많이 들게 돼 있고 과거에 네. 비해서 예. 또 뭐 재정 수지도 굉장히 악화될 것 같고 지금 뭐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세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세부 부담은 이제 보통 이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3.9%를 잡았더라고요. 예상을 했더라고요. 정부가 예. 3.9%. 예. 그러면은 최근은 좀 물가 상승률이 좀 작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트도 좀 작을 것이고 그래서 경상 GDP 성장률은 대략 한 5% 정도 네. 될 것이고. 근데 물론 뭐 조세 탄성치가 뭐 약간 있기 때문에 5%가 조세 부담률을 넘어가긴 하지만 네. 그러나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고려할 때 뭐 조세 부담률은 조세 부담은 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세 부담이 5% 상승할 경상입니까 아니면 실질입니까? 경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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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실질을 치면 물가 2% 잡고 네. 3% 정도 예상을 한다면 네. 그렇죠. 적어도 월급쟁이들의 월급 봉투가 3% 정도는 올라야지만 똔똔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맞죠?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증세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증세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복지 공약 목표가 15조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27조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봤어요. 왜 15조 원이 17조 원이 됐을까? 예. 쓸 데가 있어서 그랬을까? 근데 예. 뭐 그런 내용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해본 게 부가가치세를 한 2% 올리게 되면 세율을요. 그러면 한 12조 원 정도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면은 이렇게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민들의 부담이 그런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소득세 인상하는 거 물론 그 비과세 감면을 통한 소득세 인상입니다만은 그렇죠. 이런 것 등은 그런 것 등을 위한 좀 명분 쌓기도 되고 물론 그것도 숨기는 건 물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다만 12조 원 부가가치세 뭐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민 여론도 그렇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뭐 정권 내놓은 뭐 정권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가 많죠. 많죠. 아베는 인기가 좋아서 지금 소비세를 인상한다지만 그렇죠. 그게 그래서 12조 원은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자 증세나 뭐 다른 뭐 지출구조 조정이나 뭐 다른 뭐 공공개혁이나 뭐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부가가치세를 뭐 한 4, 6조 원 정도 뭐 증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예산은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 아까도 우리나라 재정적자 걱정을 하셨는데 특징이 나온 특징이 있던가요? 재정적자 지금 그 상당히 내년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 500조. 그렇죠. 저기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지금 늘어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 김대중 정부 때 연평균 한 15조 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22조 원.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30조 원.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올해 36.9조 원, 37조 원. 그 40조 원이 육박하네. 하는 거고 내년에는 지금 35조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채무 증가. 그리고 또 국가 채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에는 금융성 채무와 이제 적재성 채무가 있는데 이제 금융성 채무라는 거는 그렇게 부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 국민들한테 돈 빌려다가 LH공사한테 돈 빌려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뱀 이야기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빚을 갚으라고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적자성 채무 이거는 이제 결국 살림에 이제 펑크가 났을 때 이제 때우는 건데 그게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게 김대중 정부 때 1년에 한 5.3조 원 정도.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5.8조 원.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한 18조 원. 그런데 현 정부 지금 올해 지금 한 2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25조 원 정도 지금 이게 적자 부분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한 1.8%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큰 규모는 아닌데 네. 지금 이 통계를 집계한 게 1988년 이후에 집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국가 부채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했던 500조 원 아닙니까? 네. 그죠? 그게 이자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20조 되죠? 예, 20조 원 정도 되죠. 예. 내년에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하게 되면 이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뭐 한 3% 중반. 우리 국가 신인도가 좋아지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것까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자 비용이 해마다 뭐 20조씩 나간다고 그러면 예. 그게 국가 채무로 계속 얹혀지니까 예.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국민들이 사모아야 될까요? 국가 채권을. 어떻게 할까요? 일본처럼. 네, 뭐 그래야 될지. 네. 복지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100조 돌파했다는데 후퇴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전한 겁니까? 아니면 서가 있는 겁니까? 그냥.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7조 원 해마다 복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다고는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뭐 목표에 비해서는 지금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복지 부분에.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공약들 하면 네. 1년에 11조 원 정도를 내년에 당장 뭐 내후년에라도 예. 이렇게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예산안 나올 때 4조 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가 지금 상당히 반기를 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지금 발표한 걸 보면 그 안대로 하려면 대략 한 6조 원 정도가 예. 돈이 필요한데 6, 7조 원. 예. 근데 지금 돈 들을 때가 많고 6, 7조 원을 지금 추가로 내년에 만들어야 되죠. 돈 네. 들 데가 없으니까.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취득세 감면 연장분 뭐 3조 원. 예. 뭐 그다음에 그 무상보육 예. 보전분 이게 예. 지금 8천억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못 한다고 지금 중앙정부가 나자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기초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네. 물론 뭐 하반기 때만 한다고 합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지금 기획재정부 생각대로 하면은 뭐 여튼 연간 4조 원. 그다음에 저기 복지부 생각대로 하면 6, 7조 원 정도. 예, 그렇게 하여튼 추가로 하여튼 돈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죠. 다음 내년 언제쯤인가 이 추가적으로 한 7조 정도 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든지 뭐 또 대책이 하나 발표되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은 좀 더 세금을 돈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어렵게 되겠어요. 힘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그 세제를 할 때 예. 주로 소득세 중심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부분은 좀 이제 부담이 크다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기업 부담 사회 보험료 같은 경우가 한 30조 원 정도 덜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이쪽 부분을 증세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네. 선진국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예. 소득세 예. 그다음에 기업 부담 사회 보험료 예. 사회 보장세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한 64조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기업 부담 사회 보험료는 거의 한 30조 정도. 예. 이 분야가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소득세 부분은 저항이 하도 심하고 기업 부담 사회 보험료는 중소기업 부분이 중소기업 부분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그 기업 부담 사회 보험료를 올리려면 예.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그 대납을 해주면서 일부 대납 해주면서 같이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더 올릴 수 없고 지금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죠. 그 이번 예산안 짜면서 아까도 3.9% 예상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안하고 경제성장률은 아주 상관관계가 99%인데 그렇죠. 다른 나라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게 평균치가 한 3.7% 돼요. KDI는 3.6% 했고요. 한국경제연합회에서는 한 3.4% 보고 있고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거는 정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예. 지난해 그 예산을 짤 때도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짜더라고요. 그렇죠. 4% 놓고 짰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정부가 이렇게 예측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짜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약을 이행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짠 것도 아마 기획재정부가 그 예측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정 방향을 거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공약, 복지 공약을 100%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거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획재정부나 이쪽 입장에서는 뭐 많이 줄이자 네. 이런 쪽인 것 같고 복지부에서는 좀 줄이더라도 좀 적게 줄이자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여야 간에 조율을 해야 되고 예. 뭐 조율할 게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예. 오늘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쉽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연합인포맥스의 이장훈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이후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는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문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추석 연휴 이후에 뭐 낙관적인 뉴스도 나왔고 또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는데 네. 일단 좀 안 좋은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디폴트 문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부가 그 부채 한도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두 당이 네. 좀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한도 증액 마감 시한이 10월 17일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양당의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가 좀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 의회는 지난 2월에도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임시 조치를 마련해서 예. 변통을 해서 이제 디폴트를 막아왔는데 이번에도 그 당시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예산안 처리 이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미국 정부가 이제 30일까지 네. 그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어떻게 할 거냐. 오바마 쪽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통과해야 된다. 근데 하원에서는 그 오바마 케어를 빼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백악관과 공화당의 갈등이 커진 상태고요.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와 그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연결시켜서 가려고 하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그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둘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이렇게 양당의 입장 조율이 실패하면 그 디폴트 그리고 정부 폐쇄가 좀 불가피한 상태고요. 10월 17일까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거 전례를 봤을 때는 그 17일 바로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달간은 그 국제 금융시장에도 좀 불안한 상황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놀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데. 네. 자, 일본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요즘 세금 문제, 소비세 인상 문제가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다음 주 화요일 10월 1일에 그 일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세를 올려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또 법인세를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겠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소비세 인상, 법인세 인하에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정부 산하에 있는 그 경제재정자문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교도통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다음 주에 그 법인세 인하를 조속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 검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오늘 당장 그 일본 주식시장이 1.2%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엔화 약세도 이제 속도를 내서 그 과거의 아베노믹스 효과로 이제 금융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했던 그런 거와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제 개혁이 이제 결국은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거에 불과하다. 네. 국민들 주머니에서 기업들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예. 오른쪽 호주머니는 억수로 큰 호주머니고 왼쪽 호주머니는 아주 자그마한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 들어있는데 그 돈도 빼내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길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독일 쪽으로 한번 또 건너가겠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세 번째 연임했죠? 예, 맞습니다. 그 세 번째 연임을 했는데 이제 유로존에서 이 독일 총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죠. 총선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과 기사단 연합이 압승을 했고 다만 이제 연정 구성이 이제 문제인데 기존의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이 5% 룰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 진출에 실패했고 그래서 3인당과 연정 구성 가능성이 유력해졌고 그런데 이제 연정 구성에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3인당이 연정에 좀 미온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5년부터 9년 사이에 대연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3인당이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메르켈의 기민당이랑 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연정의 주체인 기민당, 기사당, 메르켈이 이끄는 이 당이 집권당으로 있는 한 그 어느 당과 연정을 구성하든 이 유럽 정책의 그 연속성이 계속될 것이고 또 주요 의제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한 그런 그 금융시장에 무리한 그런 거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독일이 이제 남유럽 국가들한테 그 강력한 긴축이나 구조조정을 그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신용평가사들이나 금융시장에서 메르켈의 이 재선 3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IMF 총재가 르가르드 여성이죠. 네네. 메르켈 독일 여성 총리. 그리고 만약에 미 연준의 앨런 부총재가 지금 총재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럼 그쪽도 여성. 호주 총리가 줄리아 길러드라고 또 여성. 여인천하네요. 예, 그 여인천하라는 말이 이제 뭐 무색하지 않은데 그 메르켈, 옐런, 뭐 말씀하셨듯이 라가르드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 경제, 정치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미국의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증권거래위원회에 그 메리조 화이트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뉴욕의 조폭을 잡던 그 강력부 검사 출신인데 그 미국은 그러니까 옐런까지 지금 그 연준 의장이 되면 경제를 움직이는 대통령과 경제를 움직이는 검찰이 모두 다 여성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게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뭐 2016년에 여인 천하가 이끄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좀 라가르드 총재와 그 힐러리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이끄는 그 컨트롤 타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 방송하면서 제가 살짝 고백을 하면요. 미국 들어갈 때 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민국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여성 쪽은 피합니다. 남자분들은 좀 유통성이 있어가 이렇게 질문도 부드럽게 하는데요. 여성 이민국 직원한테 걸리면은 알짤없습니다. 세관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까다롭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쪽으로는 여자분들이 많으면 관세나 이런 감사하고 이 검사하고 검증하는 쪽에 여성 인력에 대한 필요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리 원칙에 충실하고. 그렇죠. 그런 정에 이끌리지 않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현대가 엔진 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 오일 엑스티어. 엔진 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3부에서 뵙겠습니다.